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서, 아이 태어나기 전 서연이 몰래 진행했던 검사였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부성과의 혈연관계 부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믿어온 가족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마지막 보루이자 삶의 이유다. 하지만 내겐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었다. 나는 단지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 성실함이 언젠가 사랑과 신뢰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얼굴로 나타났다. 아내의 웃음은 이미 다른 남자를 향해 있었고 딸의 시선조차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지켜왔던 가정은 사실 처음부터 모래성에 불과했던 걸까? 결국 드러난 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조작된 현실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증거와 법은 내 편이었고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내 가슴에 차갑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고통과 배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연속이었다.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발각이 아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정의를 세워나갔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정의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잔혹할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2를 넘긴 나이에 서울 잠실에서 대형 편의점 체인점장으로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최소한 가족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서연을 처음 만난 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였다. 첫 만남에서 나는 서툴고 투박했다. 대화도 어색했고 매끄럽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성실함만은 전해졌다고 생각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가진 게 크지 않지만 평생 너를 행복하게 지키고 싶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스친 미소는 내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늘 큰 선물이나 값비싼 것을 해줄 수 없었다. 대신 편의점에서 산 작은 과자나 생활용품 같은 소소한 것들을 건네며 내 마음을 표현했다. 그녀가 웃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결혼 몇 년 뒤 서연은 전업주부가 되었고 내 수입만으로도 생활은 넉넉했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주말엔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서연의 눈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SNS 속 친구들의 명품 가방, 청담동에서 즐기는 고급 런치, 해외여행 사진들. 그녀는 남들과 비교할수록 내 옆에서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낀 것 같다. 나는 늘 저축을 우선하며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그 말은 그녀에게는 답답한 족쇄처럼만 다가왔을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도 한번 좋은 호텔에 묵어볼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저축이 먼저야. 아이가 생기면 더 필요할 테니까.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다. 내 신중함은 그녀 눈의 지루함으로만 비쳤고 내 미소마저 숨막히는 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뜬금없이 말했다. 나도 조금 일해볼까? 편의점 야간 알바는 시급이 괜찮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 나서주는 줄 알았고 그 고마움에 괜히 미소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그녀는 단지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장부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휴식 시간이 겹칠 리 없는 상황에서 서연은 자꾸만 매장 뒷주차장으로 향했고 그 옆에는 늘 같은 화물차가 세워져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낯익은 남자의 모습이 CCTV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단골 손님이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카드 내역, 근무일지, 휴대폰 기록은 내 착각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은 쉬는 시간마다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탔고 그 뒤로는 같은 레지던스의 예약 내역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눈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증거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서연은 늘 평범하게 굴었다. 고생했지? 하고 내게 웃어 보이면 괜찮아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모습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나는 이미 알아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남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자극에 취해 들뜬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낯선 이름이 오가기 시작했고 메시지에는 야간 알바 힘들지, 사진 보니까 예쁘네,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같은 가벼운 문장들이 남아 있었다. 결국 서연은 또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청담의 바에서 찍힌 사진과 카드 결제 내역이 함께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이미 여러 남자와 얽혀 있었다. 그녀의 메모장에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같은 글귀까지 적혀 있었다. 남편인 나는 철저히 배제된 채 그녀의 삶에서 결혼은 지루한 일상에 불과했다. 외도는 그녀에게 하나의 놀이이자 유일한 활력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그날 나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정이 이제 완성되는 줄 알았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진심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다. 아마 그녀는 속으로 나를 향해 차갑게 속삭였을 것이다. 결국 속는 놈이 지는 거야. 나는 매일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아버지가 된 듯 했지만 훗날 그 기억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로 만들었다.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맙다. 나는 모든 걸 걸고 가정을 지키려 했다.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아이가 울면 달래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그러나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서연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겉모습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냉소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표정은 마치 나를 조롱하듯 너는 평생 속이는 걸 몰랐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이도 조금씩 눈치를 챘다. 엄마, 요즘 화장 자주 하네. 아빠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나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은 아이의 서연의 편에 서서 말했다. 엄마, 솔직히 아빠보다 그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여.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지만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나는 늘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녀왔어. 그러나 서연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왔어. 거기 좀 치워. 탁에 앉아 반찬을 한 입 먹고 나는 무심코 말했다. 이거 맛이 좀 별로네. 그러자 서연은 곧장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내가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 그리고는 그릇을 쾅 하고 싱크대에 던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대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내 모습은 그녀 눈에 한심한 남편,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만 보였을 것이다. 집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서연의 잔소리는 어느새 명령이 되었고 나는 그 명령을 묵묵히 따랐다. 청소도 제대로 해.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지금 바로 할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서연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지금이 아니라 애초부터 했어야지.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듯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미용실에 간다고 하며 청소와 빨래, 저녁 준비를 전부 내게 맡겼다. 나는 늘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저녁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게.
그러나 그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더욱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나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표정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딸도 조금씩 변화를 감지했다. 엄마, 요즘 화장 자주 하네? 아빠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은 아이의 서연의 편에 서서 내게 상처를 주었다. 엄마, 솔직히 아빠보다 그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여.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나마 지켜야 할 마지막 무언가마저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다녀왔어. 그러나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왔어. 거기 좀 치워. 탁에 앉아 반찬을 한 입 먹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화근이 되었다. 이거 맛이 좀 별로네. 순간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그런 거 해달라 그랬어? 그녀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릇을 쾅 하고 싱크대에 던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고 곧바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이런 사과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오히려 그녀 눈에는 더 한심하고 힘없는 남편으로만 비쳤을 것이다. 집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서연의 잔소리는 어느새 명령이 되었고 나는 그 명령을 묵묵히 따랐다. 청소도 제대로 해.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지금 바로 할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차갑게 받아쳤다. 지금이 아니라 애초부터 했어야지. 그때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나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굳히는 듯했다. 주말이 오면 서연은 늘 똑같이 말했다. 나 미용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는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전부 내 몫으로 남겼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알았어. 저녁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게. 그러나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느낀 것은 단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집안일을 대신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으기 시작했다. 편의점 CCTV에는 서연이 쉬는 시간마다 매장 뒷주차장에 같은 화물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반복되어 찍혀 있었다. 카드 내역을 뽑아보니 한강뷰 레지던스 예약 청담해봐. 모텔 결제 기록이 정확한 날짜와 함께 남아 있었다. 내 손에 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잔인할 만큼 명확한 사실들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태연하게 내 앞에 맥주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 고생했지? 우리 같이 한잔하자. 나는 잔을 받아들였지만 웃음은 이미 내 눈빛과 맞닿지 못했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척했다. 서연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는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의 일기에는 남편은 가축 같은 존재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휴대폰에는 오늘 꼭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가 증거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조각이 내 손 안에 모여 있었다. 그 조각들이 곧 그녀를 파멸로 인도할 칼날이 될 것임을 나는 차갑게 예감했다. 더 큰 충격은 딸과의 대화 기록이었다. 서연의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카카오톡 창에는 낯익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엄마, 다음엔 녹음도 확실히 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무릎이 풀릴 듯했다. 내 아내와 내 딸, 둘 다 이미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봉투 하나.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서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검사는 출산 직후에 비밀리에 의뢰된 것이었다. 문구는 분명했다. 부성과의 혈연관계 부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믿어온 가족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했다. 숨이 막혔지만 눈을 돌릴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신청해 복도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 앞에 선 서연과 딸의 모습이 화면에 찍혀 있었다. 음성은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행동만으로도 불안과 초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우편함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 봉투가 꽂혀 있었다. 나는 그 사본을 복사해 증거철에 넣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자 하나의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날 밤 나는 뒤늦게 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던 거 아냐?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이 친정으로 숨어 들어간 것도 나는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했다. 그 즈음 장인에게서 짧은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그만하자. 2번 다시 오지 마라. 숨소리 사이로 섞인 흐느낌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마저 끊어냈다. 나는 그날 이후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남겨둔 것은 단 하나,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안내 서류뿐이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와 텅 빈 공간과 그 봉투를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날, 나는 모든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다. 회의실 테이블 건너편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옆에는 창백하게 질린 상간남,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시선을 피하는 딸이 있었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내 대신 내 변호사가 서류초를 펼치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의뢰인께서 청구하시는 공식 내용 증명을 전달합니다. 첫째,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각 2억 원. 둘째, 지난 15년간 지급된 양육비 및 교육비 반환, 총액 2억 원. 따라서 피청구인 각자에게 청구되는 총액은 4억 원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4억. 장난해. 상간남이 벌떡 일어나 의자를 걷어찼다. 이건 사기야. 내가 왜 이런 금액을 내야 해? 그러나 변호사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공식 소송 절차입니다.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나는 그 광경을 끝까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더는 내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 내가 수년간 모아온 증거가 이미 모든 걸 대신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손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전업주부인 내가 그런 돈을 어떻게 내? 그러나 내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울려 퍼졌다. 금액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따님이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DNA 검사 결과 부성과의 혈연관계가 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딸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걸. 그녀는 단지 엄마의 말에 휩쓸려 나를 조롱하고 그들의 계획에 동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딸은 울부짖듯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이거 진짜야?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던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떤 거짓말보다 잔인하게 방 안을 짓눌렀다. 거짓말 평생 날 속였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위자료든 뭐든 엄마가 알아서 해. 난 상관없어. 딸은 눈물을 쏟으며 의자를 밀치고 방을 뛰쳐나갔다. 서연은 무너진 듯 테이블에 손을 짚었고 상간남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잠깐, 그럼 그 애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거야? 변호사는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답했다. DNA 결과상 생물학적 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 곧 확인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난 그냥 즐겼을 뿐이라고. 애는 필요 없어. 상간남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발로 의자를 걷어찼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마무리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청구는 이미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침묵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판결은 내가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확정되었고 법은 내 편에 서 있었다.
그 후의 시간은 멀리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울며 빌던 그날의 장면도 이제는 먼 풍경처럼 아득해졌다. 딸은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서연은 텅 빈 집 같은 생활을 억지로 버티며 눈물을 삼켰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친구, 체면, 그리고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나의 손길까지. 남은 건 빚뿐이었다. 위자료와 양육비 반환 판결은 그들의 삶을 산산이 부쉈다. 얼마 뒤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다. 상간 남은 직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틴다고 했다. 서연은 좁고 낡은 원룸으로 옮겨 다니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을 하려 해도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기 그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왔던 그들의 이름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라인드에 올라 있었다. 비웃음 섞인 댓글, 끝없는 조롱. 남편 속이고 살던 여자가 결국 이렇게 됐네. 그 글들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은 오래전에 이미 말라버렸으니까 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너네 엄마 기사 난 사람 맞지? 그 말 한마디에 딸은 교실 구석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 방과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사장은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곤란할 것 같아. 그녀의 성은 이미 낙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배신은 한 사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 불신은 온 가족을 태워버린다. 서연은 전단을 돌리며 겨울바람을 맞았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얼굴은 바람에 갈라졌다. 밤에는 콜센터에서 새벽까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고객의 욕설에 시달리며 종종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내가 자초한 거잖아. 세상은 냉정했고 그 냉정은 내가 주었던 판결보다 훨씬 가혹했다. 나는 가끔 그들이 사는 원룸 근처를 지나쳤다. 창문에는 커튼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불빛은 희미했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그 안에서 두 그림자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비쳤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단지 스쳐 지나가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만든 삶이다. 가끔은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내 손을 잡던 서연의 웃음, 딸이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의 울컥한 감정.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조롱처럼 다가왔다. 그녀들이 나를 속였던 그 긴 세월을 생각하면 추억마저 쓰디썼다. 상간남의 소식도 더 들려왔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 몸을 갈아 넣다가 결국 사고를 당해 손목을 다쳤다는 얘기였다. 이를 잃자 그는 노숙자가 되었고 지하철역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한다. 예전 그가 내 아내와 웃으며 술을 마시던 청담의 반은 이제 그에게 영영 갈 수 없는 세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주변의 시선에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은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침묵으로 버텼다고 했다. 창피한 줄 알아라. 딸까지 끌어들인 게 인간이냐?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다. 딸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아빠, 그냥 이름 바꿀 수 없을까요? 그녀의 눈빛 속엔 지쳐버린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멈췄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나는 단호히 말했다. 과거를 숨기는 게 해답은 아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딸은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분노를 드러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다 엄마 때문이야.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의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법정에서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사회의 기억이 그들을 매장하는 것이다. 내 삶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배신당한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밤마다 잠에서 깰 때면 그녀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조차 안고 살아가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내가 끝까지 싸워 얻어낸 진실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내 안의 연민은 오래전에 이미 바싹 말라버렸으니까. 어느 날 딸이 내 앞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 학비와 생활은 내가 책임질 거다. 그건 변하지 않아.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빠, 왜 그때 바로 화내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때는 참아야 했다. 증거를 모아야 했고, 그래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 말에 딸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깨달은 듯한 울음이었다.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말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현실뿐이었으니까. 옆에 앉아있던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귀에는 공허하게만 울렸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다. 변명은 필요 없다. 내가 해야 할 건 책임지는 것뿐이야.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고 딸은 울음을 삼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다 망쳤으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죠.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법과 증거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딸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 아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빠, 나 그냥 학교 그만두고 일할까 봐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한테는 선택권이 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고마워요. 그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로서 더 무거운 책임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부엌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그러나 그 사진 속 미소가 지금은 칼날처럼 나를 찔렀다. 서연의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남겨진 건 좁고 낡은 원룸, 그리고 빚뿐이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던 그녀가 이제는 편의점 전단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가끔 그녀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증오하지 않았다. 다만 배신이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다. 이웃들은 내게 수군거렸다. 저 집 결국 그렇게 됐대. 딸이 제일 불쌍하지. 나는 일부러 귀를 닫았다. 그러나 뒤돌아선 순간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 시선에 움츠러드는 걸 보았다. 나는 그때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도 잘 버텼어요. 결국 법이 이겼잖아요. 나는 웃는 척했지만 그 말이 위로로 다가오진 않았다. 법이 내 편에 섰다고 해서 내가 다시 가정을 되찾은 건 아니었으니까. 밤이면 더욱 공허했다. 텅 빈 집 안, 불 꺼진 거실, 예전 같으면 들려왔을 냉장고, 여는 소리, TV 소리, 아이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내가 잃은 게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딸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나도 엄마처럼 될까 봐 무서워요. 그 말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넌 다르다. 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다. 그 순간 딸의 눈빛이 조금은 달라졌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안에 희미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다짐했다. 다시는 그녀가 같은 상처를 물려받게 두지 않겠다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서연은 점점 더 사회에서 밀려났고 상간 남은 직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차갑게 그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이미 내 안의 연민은 오래전에 끝나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안다. 정이라는 건 법정 판결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건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증명되고 다시 다져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그 짐을 끝까지 짊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딸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그날,
나는 비로소 이 싸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배신은 상처로 남는다. 그 상처를 견디는 게 내 몫이고 다시는 내 딸에게 같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는 게 나의 마지막 책임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